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메마른 감옥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낡은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다. 얇은 천 너머로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창살 너머의 흐릿한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1년 전 그날의 악몽 같은 장면들이 쉴 새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다. 꽃이 피 흩날리는 정원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친자매처럼 따랐던 사촌 동생 이지우와 웃고 있었다. 지우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했고 서연은 그런 지우의 모습이 마냥 귀여웠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 같은 배신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 장부, 이메일, 심지어 그녀의 필체가 위조된 계약서까지 서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설마 가족이 그럴 리가. 삼촌 한성민은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를 보살펴준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변호사의 냉담한 표정 속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한 삼촌과 지우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조차 의심스러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네가 내 딸을 감히 해하려 했어. 내게 이런 고통을 줄 자격이 있어. 법정에서 삼촌은 가면을 쓴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비난했다. 지우는 흐느껴 울며 자신이 서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호소했다. 그들의 영희는 완벽했고 세상은 그들을 믿었다. 서연의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결국 그녀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나이 28.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울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실감에 몸부림쳤다. 식사를 거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길 피했다. 그녀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무시했다. 명문가 아가씨가 감옥에 오니 별꼴 다 보네. 그들의 조롱은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가 배정받은 작업장에서 다른 수감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낡은 책 한 권이 그녀의 발밑에 떨어졌다. 책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겉표지는 찢어져 있었다. 무심코 집어든 책의 제목은 복수자의 서. 처음에는 흥미 없이 넘겨봤지만 책 속의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복수심은 마치 그녀 자신의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주인공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지만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복수라는 목표 하나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한다. 그 책은 서연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왜 내가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가? 왜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행복하게 살도록 두어야 하는가?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분노를 연료 삼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교도소 도서관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법률, 경제학, 심리학, 심지어 무술 관련 서적까지.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지식을 갈구했다. 특히 심리학 서적은 그녀에게 큰 통찰력을 주었다. 인간의 내면, 욕망, 그리고 배신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 기절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는 삼촌과 지우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불안,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이해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이라도 꾸준히 했다. 약해진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밤에는 몰래 수감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사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감옥 생활 5년째 되던 해, 서연은 특별한 인물과 마주치게 된다. 사마귀라는 별명을 가진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과거 금융계의 큰 손이었으나 복잡한 사기로 수감되었다고 했다. 사마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서연에게 무관심했지만 서연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비범한 총명함을 알아보고는 그녀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가씨, 눈빛이 변했군. 이제야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사마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는 날, 뭘 할 생각이지?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사마귀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내가 내게 몇 가지 가르쳐 주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돈의 흐름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알아야 해. 그날부터 사마귀는 서연의 스승이 되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금융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 기업 인수합병의 기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얻어내는 심리 기술까지 가르쳤다. 사마귀의 가르침은 서연의 복수 계획에 견고한 기반을 다져주었다.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그녀의 지능은 탁월했고 타고난 예리함은 사마귀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가끔 사마귀는 서연에게 세상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벌가의 비정한 암투, 정치인들의 더러운 거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 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삼촌과 지우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세푸시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다. 10년의 세월은 길고도 짧았다. 어느새 서연의 출소일이 다가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 청순하고 순진했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매, 차분하지만 단단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아우라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몸은 이전보다 훨씬 단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껍데기를 벗고 다시 태어난 나비 같았다. 하지만 그 나비의 날개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사마귀는 그녀를 배웅하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다.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심장 속에 숨어있는 감정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복수라는 불꽃만이 그 안에 유일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출소 당일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거나 혹은 영원히 죄인으로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감옥 문을 나섰다. 쨍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눈을 가늘게 뜨자 세상은 10년 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녀의 복수극은 시작될 터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 안에는 사마귀가 건네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과 함께 한 장의 명함이 있었다. JK 투자그룹 강태준. 사마귀는 그에게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낯설었다. 하지만 사마귀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그 이름 석자를 마음에 새겼다. 이제 그녀는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모든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라고. 출소 후 한서연은 사마귀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번화기에 위치한 허름한 빌딩의 가장 꼭대기층이었다. 간판조차 없는 그곳에는 JK 투자그룹이라는 명패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내부는 최신식 설비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마치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듯한 곳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다. 잠시 후 한 비서가 그녀를 안내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은 이미 금융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작은 투자 회사를 거대 그룹으로 키워낸 신화적인 인물. 그의 별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였다. 어떤 자비도 없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그의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유리 테이블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카리스마는 공간을 압도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는 순간 그녀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서연 씨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마귀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여자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던가요?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되찾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비웃음인지 흥미를 느낀 것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의 복수심인가요?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거라면 흥미롭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이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죠. 대신 당신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덮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키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의 존재감은 서연을 압도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 대가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의 제안은 일방적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비서실로 가서 세부 사항을 전달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서연은 JK투자그룹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책은 강태준 회장의 개인 비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강태준의 지시를 받아 그가 설계하는 거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주식시장과 기업 분석의 심도 있는 지식을 요구했다. 사마귀에게 배운 기초는 있었지만 강태준의 수준은 차원이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방대한 자료를 던져주며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것을 요구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분석하며 서연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도구 중 하나로 취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짓이 하나하나에서 비범한 통찰력과 치밀한 계산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냉혈한이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오직 이익과 성공만이 그의 목표였다. 그런 그에게서 서연은 역설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면모를 발견했다. 자신 또한 이제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복수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어느 날 강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렸던 이성민 그룹의 약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성민 그룹은 서연의 삼촌인 한성민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였다. 서연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복수에 완벽한 도구였고 그녀 역시 그의 거대한 계획에 필요한 도구가 될 터였다. 이성민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서연은 10년 전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던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삼키기 위해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고 그들의 악행은 비단 서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조사를 통해 서연은 이성민 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검은 돈을 세탁하고 어떻게 기업의 자산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의 기사들을 뒤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끈기는 강태준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하루는 강태준이 그녀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분석한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이성민 그룹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군요.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들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강태준은 의외의 말을 했다. 개인적인 원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니까.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차갑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의 말은 사마귀의 조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그녀의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과거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저 그녀의 태도에서 어떤 그림자를 읽어냈을 뿐일지도. 어쨌든 그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그녀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다. 이성민 그룹의 사회이사로 잠입하세요. 서연은 놀랐다. 저는 아직 경력이 일천합니다. 괜찮습니다. 내 배경이 당신을 충분히 커버할 겁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게 보고하는 겁니다. 특히 한성민 회장과
그의 딸 이지우의 동향을 주시하세요. 서연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지우.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10년 전 그녀에게 칼을 꽂았던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사회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은 강태준의 막강한 영향력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이름과 배경으로 위장했다. 이지우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외모는 1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심지어 걸음걸이와 말투까지도 이성민 그룹의 이사회 첫날, 서연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한성민과 이지우에게 향했다. 한성민은 늙었지만 여전히 오만해 보였고, 이지우는 10년 전의 순진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 그룹의 추천으로 온 새로운 사회이사, 유혜원 이사를 소개받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혜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서연은 그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지우의 눈에는 서연에 대한 어떤 기억도 인식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날 잊었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넌 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거야. 이사회는 예상대로 이성민 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안건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배운 지식과 사마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꿰뚫었고 이성민과 이지우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특히 이지우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경계했다. 유혜원 이사님,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저희 그룹의 기밀을 그렇게 함부로 캐내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지우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지우 이사님, 저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로서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업의 투명성은 주주들과 고객에 대한 의무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제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시겠죠? 이지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10년 전 서연에게 독을 품었던 그 악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다. 서연은 이성민 그룹 내부에서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이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무자료와 계약서를 검토했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숨겨진 사실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들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강태준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날 얻은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보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흥미롭군요. 증거는 확실합니까? 그가 물었다. 네,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은행 거래 내역 일부와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뒤편으로 펼쳐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항상 찾기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당신은 해낼 겁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일까?
단순한 사업적 이익 때문일까? 아니면 사마귀의 부탁 때문일까? 그녀는 여전히 강태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회장님께서는 이성민 그룹에 특별한 원한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원한이라. 과거에 잃은 것이 있다면 되찾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는 듯했다. 당신처럼 서연은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보았다. 어쩌면 그 또한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쉬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이성민 그룹의 비리는 생각보다 뿌리 깊었고 그들의 악행은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선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10년 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이성민과 이지우가 부모님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다면 혹시 부모님의 사고에도 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 의심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다정하게 서 있는 삼촌 한성민과 그의 어린 딸 이지우도 있었다. 행복했던 과거는 잔인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엄마, 아빠,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낼게요. 그리고 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복수심 속에 숨겨진 뜨거운 그리움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그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싸움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한서연이 이성민 그룹의 사회이사로 잠입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녀는 유혜원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지우는 그녀를 여전히 경계했지만 강태준 그룹의 추천이라는 막강한 배경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매일 밤 강태준에게 이성민 그룹의 동향과 그들이 저지르는 비리들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정확하고 치밀했으며 강태준은 그녀의 능력에 점점 더 감탄하는 듯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이성민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 일명 블랙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사마귀는 강태준이 한성민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블랙북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것은 이성민 그룹이 수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로 만약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성민 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블랙북이 이성민 회장의 집무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집무실은 늘 잠겨 있었고 경비도 삼엄했다. 어느 날 서연은 이성민 그룹의 신임 비서실장이 된 박민준이라는 인물과 우연히 마주쳤다. 박민준은 과거 서연의 부모님 회사에서 일했던 인물로 서연을 어릴 적부터 잘 알고 따랐던 충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박민준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낀 듯했다. 그는 지쳐 보였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직감했다. 그가 이성민 그룹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일부러 박민준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바로 이성민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급히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섰다. 서연은 그의 뒤를 미행했다. 박민준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연의 삼촌인 한성민의 개인 비서였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박민준은 서류 가방을 건네주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숨어있던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서류 가방 속에는 분명 이성민 그룹의 중요한 기밀이 들어있을 터였다. 박민준이 이성민에게서 중요한 문서를 빼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왜 그의 표정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강태준에게 박민준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다. 박민준 비서실장이 이성민 회장의 중요한 서류를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블랙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민준, 그 사람은 이성민 회장의 오랜 비서였죠. 갑자기 신임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강태준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번뜩였다. 좋습니다. 박민준에게 접근해보세요.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가 무엇 때문에 그 서류를 빼돌리는지 알아내십시오. 서연은 박민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와 마주쳤고 과거 자신의 부모님 회사에서 일했던 인연을 내세워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질문과 걱정스러운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서연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연 또한 자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박민준에게 다가갔기에 둘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며칠 후 박민준은 술에 취해 서연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성민의 비자금 관리와 불법적인 거래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성민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성민은 박민준의 딸을 인질로 잡고 그를 협박하여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었다. 박민준은 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성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류 가방에 있던 것은 블랙북은 아니었지만 블랙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비자금 거래 내역들이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유 이사님. 박민준은 흐느꼈다. 제 딸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또한 가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기에 그의 절규가 남일 같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박민준 실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님도 구하고 이성민의 죄를 밝혀낼 방법을 찾아보죠. 하지만 저를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박민준은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와 희망을 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이성민이 블랙북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블랙북은 이성민 회장의 집무실 내부에 있는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이성민 회장만이 알고 있는 특이한 조합이라고 했다. 또한 박민준은 이지우가 이성민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거래는
이지우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서연은 박민준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이성민 회장의 블랙북은 집무실 내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실장님의 딸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강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의 딸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블랙북은 문제입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군요. 그는 이지우가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지우가 블랙북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덧붙였다. 강태준은 흥미로운 듯 서연을 응시했다. 이지우라. 그 여자는 한성민의 딸이자 당신의 사촌이라고 했죠. 흥미롭군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이지우에게 접근하여 블랙북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최소한 금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어내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이지우가 과거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블랙북을 찾아내려는 의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지우가 좋아하는 것, 그녀의 약점, 그녀의 욕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우가 명품과 사치에 집착하며 자신이 한서연을 완벽히 무너뜨렸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연은 이지우가 자주 가는 고급 부티크와 갤러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혜원이라는 그녀의 새로운 신부는 재계 신흥 강자로 떠오른 강태준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기에 이지우는 그녀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태준 그룹과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려 했다. 어느 날 이지우는 서연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유 이사님은 취미가 좀 특이하신 것 같네요. 이런 고루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서연은 이지우가 무시하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예술은 고루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지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서연의 도발은 성공적이었다. 이지우는 서연에게서 자신보다 더 우월한 아우라를 느끼며 질투심을 느끼는 듯했다. 서연은 이지우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그녀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우가 탐낼 만한 고급 정보나 기회를 흘려주었고 이지우는 그 미끼를 물었다. 강태준 또한 이지우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이지우에게 이성민 회장 몰래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제시했고 이지우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지우는 강태준이 제시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고 이성민 몰래 자금을 마련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버지의 금고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코 흘렸다. 아버지는 중요한 문서들을 늘 금고에 넣어두세요. 절대로 저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시죠. 저도 언젠가는 그 금고의 비밀을 풀어야 할 텐데. 서연은 이지우의 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금고는 이성민의 집무실에 있었고 이지우는 그 금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고의 비밀번호가 이성민에게 중요한 어떤 날짜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성민의 생일, 결혼기념일, 혹은 서연의 부모님 기일. 서연은 마지막 가설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강태준은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이성민 그룹에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서에게 이성민 회장의 모든 기념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성민 회장은 매년 서연의 부모님 기일에
아무도 모르게 추모식을 가졌고, 그날은 유독 예민해진다는 보고였다. 서연은 직감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분명 부모님의 기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금고를 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집무실의 경비는 여전히 삼엄했고, 이성민은 늘 비밀번호를 혼자 관리했다.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금고를 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준을 통해 이성민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집무실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냈다. 그리고 강태준은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물색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재산 탈환을 넘어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비밀까지 파헤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연의 마음속 복수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단죄해야 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이성민 회장이 매주 수요일 저녁 골프 모임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박민준으로부터 얻어냈다. 그 시간 동안 이성민의 집무실은 비어 있을 터였다. 강태준은 사전에 섭외해둔 보안 전문가들을 통해 집무실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잠시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연의 심장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기회가 왔다. 수요일 저녁, 이성민 회장이 건물에서 나서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숨을 고르고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이 건네준 특수 도구가 들려 있었다.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안 서연은 굳게 닫힌 집무실 문 앞에 섰다. 10년 전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자들의 심장부.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공간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골마터진 위선과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는 듯했다. 서연은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박민준이 귀띔해준 대로 금고는 벽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냈다. 육중한 강철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금고의 다이얼에 손을 댔다. 부모님의 기일, 그녀의 뇌리에 떠오른 숫자들을 차례로 눌렀다.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숫자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딸깍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연은 안도감에 짧은 숨을 내쉬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두꺼운 서류철과 함께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블랙북임을 알아차렸다. 블랙북을 꺼내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 금고바닥에 놓여있던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부모님의 결혼사진과 함께 낡은 손수건 그리고 어릴 적 그녀가 직접 만들어드린 조약돌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성민은 부모님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면서도 이런 개인적인 물건들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사진 뒷면에 쓰여진 글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오빠와 새언니, 부디 영원히 행복하소서. 성민 드림. 그 글귀는 10년 전의 그날 법정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한성민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를 향한 증오심이 다시금 치솟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혹시 그의 마음속에도 어떤 죄책감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의문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빨리 블랙북과 부모님의 유품 일부를 챙겨 금고를 닫고 원래대로 그림을 제자리에 걸어두었다. 모든 흔적을 지운 후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강태준의 집무실로 돌아오자 그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블랙북과 함께 가져온 부모님의 유품을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블랙북을 펼쳐들고 차분하게 내용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군요. 강태준이 말했다. 이성민 그룹의 주식은 내일 폭락하겠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년의 기다림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강태준이 블랙북 옆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을 가리켰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금고 안에서 발견한 것과 사진 뒷면의 글귀에 대해 설명했다. 강태준은 사진을 들어 글귀를 읽었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한성민. 그는 당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었군요.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사랑마저도 집어삼키는 법이죠. 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아픔이 느껴졌다. 서연은 강태준의 과거에도 어떤 깊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블랙북의 내용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이성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이성민 그룹의 비리 기사로 도배되었다. 한성민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이지우 또한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되었다. 서연은 TV 뉴스 속에서 분노에 찬 한성민과 혼비백산한 이지우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생각만큼 후련하지 않았다. 복수의 끝은 허무함만을 남기는 것일까? 그날 오후 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딸이 무사히 풀려났다는 소식이었다. 박민준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유 이사님, 아니 한서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따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박민준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의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성민 회장에게 협박당하던 저를 구해주신 것도, 그리고 모든 정보를 캐내주신 것도 다 유 이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몰라봤습니다. 박민준은 울먹였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작에 회장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박민준의 고백은 서연에게 충격을 주었다. 강태준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돕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서연은 강태준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회장님, 언제부터 저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사마귀가 당신을 소개했을 때 그녀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당신의 복수심까지도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동안 강태준이 자신을 그저 도구로 여기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다. 왜 저를 도우셨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강태준은 창밖을 응시했다. 저 또한 당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저의 가족도 탐욕 때문에 서로를 해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의 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 서연은 그 순간 강태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아픔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그녀와 같은 복수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약하지만 강하고 상처받았지만 굳건한 당신의 눈빛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할까요? 강태준은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차갑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이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서연 씨, 이제 당신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10년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강태준의 비서가 급히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성민 회장이 도주했습니다. 서연과 강태준은 동시에 놀랐다. 블랙북이 폭로된 후 이성민은 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지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한서연 씨가 살던 곳 근처입니다. 비서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지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일까? 그리고 자신에게 복수하려 하는 것일까?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을 찾아 지금 당장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성민과 이지우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고 삼촌과 사촌 동생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위협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았다.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지우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강태준이 채 오르며 말했다. 그는 빠르게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지우는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데려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위치한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견고한 요새와 같았다. 별장 주변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훈련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회장님께 폐를 끼친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의 문제입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은 자신의 측근 변호사이자 뛰어난 재판 전략가인 최 변호사를 불렀다. 최 변호사는 강태준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강태준은 최 변호사에게 서연의 억울한 누명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주며 10년 전의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블랙북의 내용으로 이성민 그룹은 몰락할 겁니다. 하지만 한서연 씨의 누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결백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회장님, 이미 10년이 지난 사건이고 증거들도 대부분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성민이 도주한 이상 그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기회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연은 최 변호사와 함께 10년 전 사건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녀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많은 부분이 흐릿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 그녀는 잊고 있던 작은 단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한 직원, 사건 당일 그녀의 사무실에 출입했던 의문의 인물, 그리고 그녀의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이 설치되었던 기억까지. 그러던 중 최 변호사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최근 은퇴하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검사는 과거 강태준의 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강태준은 그 검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강태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서연의 억울함에 대한 확신이 그를 움직였다. 검사는 당시 사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하며 재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제공했다. 바로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USB였다. 이성민 측이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놓쳤거나 혹은 누군가 고의로 남긴 것일 수도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었던 그 USB는 재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떠오를 수 있는 희망이었다. USB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강태준은 최고 수준의 해커를 고용하여 암호를 풀게 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USB의 암호가 풀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성민이 서연의 부모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조작한 문서들,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이지우가 그 모든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연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씹는 영상까지.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그 녹음 파일 속에는 한성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제 한서연은 영원히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할 거야. 회장 자리는 내 것이고 모든 재산은 우리 지우 것이 될 거야. 그 멍청한 조카 같은 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이어서 이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이제 한서연 언니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 언니가 가진 모든 것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탐욕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몸을 떨었다. 그녀가 믿었던 가족의 추악한 이면이 생생하게 그녀의 귀를 찢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분노를 넘어선 냉철함을 되찾았다. 이제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한편 도주한 이성민과 이지우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분노하며 서연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수하들을 동원하여 서연의 행방을 쫓았다. 이지우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이 서연에게 있다고 믿으며 광기 어린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이지우는 서연의 별장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과거 서연의 행적을 쫓았고 강태준 그룹과의 연관성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결국 서연이 강태준의 별장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지우는 이성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성민은 서연을 납치하여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별장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경보 시스템이 울리고 경호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성민과 이지우가 고용한 무장한 괴한들이 별장을 습격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서연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총성이 울리고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문 뒤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서연은 방 안에 있던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호신술과 감옥에서 단련했던 체력을 바탕으로 조용히 별장 뒷길을 통해 침입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의 눈에 강태준이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한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이지우가 별장 외곽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이지우에게 달려들었다. 이지우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넘어졌다. 한서연 네가 어떻게 여기를 이지우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서연은 이지우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말했다. 네가 날 어디로 보냈는지 잊었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긴 사람이야. 이지우는 발악하며 서연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연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서연은 이지우를 붙잡고 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순간 강태준은 마지막 괴한을 제압하고 쓰러졌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때 이성민이 권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괴한들과 쓰러진 강태준을 보고 격분했다. 한서연,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년이 감옥에서 뭘 배웠는지 내가 보여주마. 이성민은 총구를 서연에게 겨누었다. 서연은 이지우를 방패 삼아 이성민의 총을 피했다. 그 순간 강태준이 몸을 일으켜 이성민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이성민은 노쇠했지만 여전히 광기 어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부상당한 몸으로 그와 맞섰다. 결국 강태준은 이성민의 총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그가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이지우가 기회를 틈타 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너희들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모두 죽어버려. 이지우는 강태준과 서연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의 비서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성민과 이지우는 당황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 특공대가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태준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서연은 안도감에 주저앉아 그를 부축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성민과 이지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해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서연 씨, 이성민과 이지우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성민 그룹의 비리와 한서연의 억울한 누명 사건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한서연이 10년 만에 돌아와 가족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로 회자되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별장에서 돌아온 서연은 병원에 입원한 강태준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는 얼굴에 몇 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서연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서연 씨 덕분에 목숨 건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을 겁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존경심이 오고 갔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이성민과 이지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결백도 곧 밝혀질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 대신 평온함을 찾은 듯했다. 며칠 후 이성민과 이지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연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과거의 한서연이자 이제는 모든 것을 이겨낸 강한 여성의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담담하게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이성민과 이지우가 어떻게 공모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어떻게 그녀의 부모님 회사를 빼앗았는지, 그리고 블랙북에 담긴 모든 비리들을 상세하게 밝혔다. 특히 USB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과 이지우가 서연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성민과 이지우는 자신들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이성민은 자신의 딸에게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고 이지우는 서연을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이미 소용없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들의 죄는 부인할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성민이 과거 서연의 부모님 사고와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서연이 감옥에서 발견한 부모님의 유품,
그리고 이성민이 부모님의 기일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사실. 그리고 블랙북에 기록된 이성민 그룹의 은밀한 자금 흐름이 부모님의 사고 보험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이성민이 고용한 보험사기 브로커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법정에서 공개했다. 충격적인 진실은 이성민이 서연의 부모님 사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내고 그 보험금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했으며 서연의 부모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연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모부와 이모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오열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언니를 이렇게 만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서연은 이지우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증오심과 함께 그녀 또한 한때는 순수했던 사촌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지우 역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서연을 배신한 공범이었다. 네가 뭘 몰랐다는 거야. 너는 내가 감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화려한 생활을 즐겼잖아. 내 부모님의 유산으로 너의 사치스러운 삶을 채웠잖아. 네가 나에게 했던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이성민에게 징역 15년, 이지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서연의 억울한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다. 언론은 그녀를 복수의 여신이자 정의로운 승리자로 칭송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텅 빈 듯했다. 10년간 그녀를 지탱했던 복수심이 사라지자 그 자리는 깊은 허무함으로 채워졌다. 재판이 끝난 후 강태준은 서연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 또한 복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그 끝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데 막상 이루어지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자유,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도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있습니다. 강태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깊은 공감과 동질감을 느꼈지만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회장님, 나는 당신의 강인함에 끌렸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감탄했고 당신의 순수한 영혼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이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은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나에게 와요. 서연 씨, 내가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겁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10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그 안에서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찾았다. 10년간의 고통, 복수, 그리고 허무함이 그의 품 안에서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강태주는 서연의 부모님 회사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법률팀과 재무팀을 동원하여 이성민 그룹에게 넘어갔던 서연의 부모님 회사를 다시 되찾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서연의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그녀의 결백을 널리 알렸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유혜원이 아닌 한서연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과 감옥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연인으로 함께했다. 그는 더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총재가 아니었다. 서연을 통해 그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성민과 이지우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이성민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과 협력업체들이 많았다. 서연은 그들에게도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그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이성민 그룹의 잔당들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녀의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회사, 한울그룹을 재건하는 데 전념했다. 이제 그녀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비전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한울처럼 기업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강태준은 한울그룹의 재건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핵심팀을 파견하여 법률 및 재무적인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지지 덕분에 한울그룹은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그녀의 부모님이 이루고자 했던 기업의 정신을 계승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다. 서연은 또한 이성민 그룹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액주주들과 협력업체들을 위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했다. 그녀는 이 사회에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강태준 그룹의 법률 지원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처음에는 불신했던 피해자들도 서연의 진심과 한울그룹의 노력에 감동하며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다. 이지우는 감옥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연을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아버지 한성민이 면회 올 때마다 그녀를 비난하고 자신의 불행을 이지우의 탓으로 돌리자 이지우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아버지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비정한 인물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은 이지우의 면회를 갔다. 이지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서연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언니, 오셨어요. 이지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제가
제가 언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언니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저는 호화롭게 살았죠. 언니는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언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지우는 흐느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해요. 언니, 이지우의 진심 어린 사과는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네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네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속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지우는 그녀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언니, 언니의 부모님, 제 이모부와 이모는 제가 그분들을 죽인 건 아니지만 제가 모른 척했던 죄 용서받을 수 없겠죠. 서연은 이지우의 말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 죄는 네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지우에게 스스로 속죄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곁에서 과거의 차가운 총재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다정함과 유머 감각이 서연 앞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잃어버렸던 저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강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요. 내게 가장 소중한 당신과 함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좋아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과거의 아픔과 고난은 모두 지나가고 그들의 앞에는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1년 후 한울그룹은 서연의 리더십 아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률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JK투자그룹의 총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서연을 만난 후 더욱 인간적이고 윤리적으로 변모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와 서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었다. 이지우는 감옥에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고
죄수들을 위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녀는 출소 후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서연의 용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그녀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한성민은 감옥에서 병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딸 이지우를 원망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탐욕과 비정함의 끝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몇 년 후 서연과 강태주는 아름다운 해변에 작은 집을 짓고 주말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었고 강태준과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가끔씩 과거를 회상했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그 상처는 그녀의 삶에 깊이와 지혜를 더해 주었다. 한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며 결국 사랑과 희망을 찾아 나선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며 가장 큰 아픔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피어난다.